안녕하세요.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40대 여성입니다. 살면서 원수를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그 원수를 하필 외나무 다리에서 마주치는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부모님이 늘 말조심, 행동 조심하라고 하실 때만 해도 그저 흘려듣는 잔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게도 저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원수와 딱 마주치고 말았답니다. 지금부터 그 원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게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께 솔직하게 털어놓겠습니다.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 아시죠? 저는 솔직히 어릴 때 저희 아빠 직업이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저희 아빠는 동네 작은 가게에서 구두방을 운영하셨고 엄마는 식당에 다니며 저와 언니를 키워주셨거든요. 한 번은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날이었는데 아빠도 엄마도 일을 나가신다는 거예요. 주영이도 민정이도 오늘 가족들이랑 놀이공원 간댔다고. 맨날 엄마 아빠는 일만 하고 은하야 미안하다. 아빠가 얼른 일 끝내고 올게. 저녁에 우리 고기 먹으러 갈까? 싫어. 나도 놀이공원 갔다가 장난감 사러 백화점 갈 거야. 은하, 그만 떼부려. 아빠가 바쁘시잖아. 언니는 저보다 3살이 많았는데 일찍 철이 든 아이였어요. 그날도 언니는 저를 데리고 놀이터에서 놀아주고 아빠가 주신 용돈으로 돈가스도 사줬습니다. 저는 그래도 속이 상해 부모님이 퇴근하시기 전에 잠든 척을 했고요. 아유, 남들처럼 해주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잖아요. 당신이야말로 남들 쉬는 날에 제대로 쉬어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아빠는 다음 날 비록 백화점은 아니었지만 문방구에 가서 제가 갖고 싶던 인형을 사주셨어요. 마음에 드냐고 조심스레 물어보는 아빠에게 저는 그저 그렇다고 대답했죠. 지금 생각하면 아무리 어렸어도 정말 부끄러운 기억입니다. 아빠는 저와 언니에게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신 적이 없었어요. 엄마한테도 늘 다정하셨고요. 엄마가 식당에 출근하시면 저와 언니가 알아서 저녁을 챙겨야 했는데 아빠는 자식들이 걱정된다며 일하시다 말고 집에 들러 저희 저녁을 직접 차려주셨습니다. 아이 참 힘드실 텐데 왜 맨날 마중을 나오세요. 바로 집에 가서 쉬시지. 예쁜 우리 색시 누가 잡아갈까봐 그러지. 일이 끝나면 아빠는 어김없이 엄마를 데리러 가셨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셔서 엄마를 태우고 돌아오셨는데 지치고 고된 하루였을 텐데도 두 분은 항상 웃으며 집으로 들어오셨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은하 아빠 오토바이 소리보다 은하 엄마 웃음소리가 더 크다며 부러움 섞인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엄마는 아빠 옷을 항상 손빨래 하셨습니다. 종일 구두방에서 일하시는 아빠 옷엔 구두약이며 본드며 얼룩이 가득했거든요. 하루 종일 식당 일을 하고 돌아와서도 손빨래를 하시는 엄마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엄마, 왜 아빠 옷만 따로 손으로 빨아요? 손목 아프다면서 왜 그래요?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네 아빠가 밖에 나가서도 힘이 나는 법이야. 난 네 아빠 빨래할 땐 하나도 안 힘들어. 비록 집은 넉넉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열심히 일하셨고 언니도 공부를 꽤 잘하고 말씀도 잘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아빠의 직업이 점점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때부터 학교에 제출하는 가정환경조사서에 아빠 직업을 구두 수성공 대신 가게 운영이라고 적어냈죠.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학교 숙제를 깜빡 잊고 온 겁니다.
발을 동동 구르다 공중전화로 아빠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아빠는 전화를 받자마자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들러 숙제를 가져다 주셨어요. 은하야, 이거 맞지? 아이고, 아빠가 늦진 않았니? 맞아요. 근데 친구들도 보는데 얼굴 좀 닦고 오시지. 구두약이 묻었어? 저 친구들이냐? 아빠가 용돈 줄 테니까 맛있는 거 사 먹어. 됐어요. 친구들 보기 전에 얼른 가요. 아빠가 구두방 한다는 거 친구들한테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차갑게 돌아서는 딸이 그렇게도 밉지 않으셨는지 아빠는 기어코 10,000원짜리 몇 장을 제 교복 주머니에 슬며시 찔러 넣어주시더군요. 오토바이를 몰고 멀어지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여전했어요. 친구들과 시내에 나가도 절대 아빠 가게 근처는 얼씬도 안 할 만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저의 못된 생각이 중학교 3 학년 여름방학에 일어난 사건으로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쿵 내려앉을 만큼 아찔한 일이었어요. 네, 병원이요? 최준수 씨가 제 남편 맞는데요. 많이 다쳤나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엄마 왜요? 아빠한테 무슨 일 있어요? 너희 아빠 일하다 싸움이 났다는데 지금 병원에 있대.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래? 엄마는 그 말만 남기고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가셨어요. 아빠는 저희한테도 그랬지만 남들한테도 싫은 소리 한번 못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아빠가 대체 왜 싸움이 나서 다치기까지 하셨다는 건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많이 다치셨으면 어쩌지? 하나님, 부처님, 앞으로 아빠 말 잘 듣고 못되게 굴지 않을게요. 제발요. 알고 보니 아빠는 가게에 찾아온 손님들 때문에 다치신 거였어요. 대낮부터 술집에서 술을 퍼마시던 사람들이 구두 3켤레를 맡겼는데 한창 손님이 몰릴 시간에 아빠는 식사도 거르며 그 남자들이 원하는 대로 수선을 다 해놨던 겁니다. 아저씨 구두 다 됐어요. 하나는 광만 냈고 2켤레는 굽이랑 밑창 교체했습니다. 뭐야, 이 구두 왜 굽이 짝짝이야? 아저씨 제대로 고친 거 맞아? 그 남자들은 그러더니 수선비를 못 주겠다며 가게 안 신발들을 바닥에 죄다 쏟아버렸대요. 다른 손님들한테 방해가 될까봐 아빠가 돈 안 받을 테니 그냥 가시라고 했는데 그 남자들은 오히려 아빠의 멱살을 잡아챘다고 하더군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깟 돈 없어 그러는 줄 알아? 아니 대체 왜 이러십니까? 길거리에서 구두나 닦는 주제에 잘난 척은 너 따위가 감히 날 무시해? 결국 아빠는 길바닥에서 그놈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셔야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자 그놈들은 막말을 퍼붓고 사라졌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빠를 그렇게 만든 놈들을 반드시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니랑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신고했죠. 며칠 뒤 아빠를 폭행한 놈들이 검거됐다는 연락이 왔는데 동네에서 악명 높은 깡패들로 이미 다른 폭행 사건으로 수바에 중이던 자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아빠 일까지 신경 써줘서 고맙다. 아니에요, 아빠. 아빠가 이렇게 다치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 딸들이 아빠 많이 생각해줘서 기쁘네. 정말 고마워. 아빠는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퇴원하셨고 그 일로 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건강하게 제 곁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뼛속 깊이 느꼈거든요. 아빠, 이 구두 이렇게 닦으면 돼요?
아유, 교복에 구두약 묻어. 냅두고 집에 가서 쉬지 왜 왔어. 그치? 아빠도 나 있으면 좋잖아. 나 있는 거 귀찮아? 귀찮긴. 아빠는 우리 딸 얼굴만 봐도 좋지. 저는 친구들에게도 아빠 가게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달라진 제 모습에 엄마와 언니는 드디어 철들었다고 했고,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서울에 있는 대학교 영문과에 입학했어요. 부모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어 방학마다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했죠.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보며 제가 서비스직에 잘 맞는다는 걸 깨달았고, 졸업 후에는 아르바이트 하던 백화점 매장에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무 평가가 좋으면 정직원 전환이 가능하다기에 저는 정말 이를 악물고 일했어요. 처음엔 많이 힘들었습니다. 친절한 손님들도 많았지만 갑자기 화를 내거나 터무니없이 막말을 하는 손님들도 있었거든요. 어이 아가씨, 현금 낼 테니까 딱 12만 원에 해줘. 죄송하지만 손님, 저희 매장은 정가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가격 조정이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뭐? 아, 이 여자 말이 안 통하네. 당장 매니저 나오라고 해. 처음엔 그런 손님을 상대하고 나면 화장실에 가서 몰래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우리 딸 힘들면 언제든 아빠한테 와. 그 짧은 한 줄을 보는데 평생 묵묵히 일하시던 아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고 입사 3년 만에 마침내 정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정직원이 된 지 몇 달 후 친구에게서 소개팅 제의가 들어왔어요. 저와 동갑이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남자라고 했죠. 친구가 사진을 보여줬는데 딱 제 이상형이라 두말 없이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민국이라고 합니다. 전 최은아예요. 안에서 일하느라 몰랐는데 정말 덥네요. 여름이니까요. 첫 만남의 대화는 고작 이게 전부였어요. 저도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라 말을 잘하는 편이었는데 그 남자는 무슨 말을 해도 두 문장을 넘기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둘이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있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다음에 또 만나자고 했고 2번, 3번, 4번, 한 달 내내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늘 한결같이 말이 없고 재미도 없었는데 그땐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는지 그 모습조차 진중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이더라고요. 한 번은 회사 일이 생겨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게 나타났는데 얼마나 뛰어왔는지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됐고 넥타이도 다 풀려 있었죠. 두 눈엔 다크서클도 가득했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와 버렸지 뭐예요. 나 아무래도 민국 씨 엄청 좋아하나 봐요. 나랑 사귈래요? 그 말 오늘 제가 할 말이었는데 은하 씨가 먼저 해버렸네요. 그렇게 우린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늘 진중했어요. 농담 한 번 할 줄 몰랐고 저만 보면 그저 빙그레 웃기만 했죠. 그래도 전 그런 남자친구가 너무 귀엽고 좋더라고요. 민국 씨, 나 좀 봐봐. 나 웃기지? 아이, 좀 웃어봐. 숭구리당당 숭당당. 아유, 알았어. 너무 웃기니까 그만해, 은하야. 전 남자친구 앞에서 내숭이라고는 없었어요. 길을 걷다가
남자친구 앞에서 개다리 춤을 춰도 한 번도 창피하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남자친구를 웃게 만드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둘은 천생연분이었나 봐요. 그렇게 사귄 지 1년쯤 됐을 때 사귀자는 말은 네가 먼저 했으니 프러포즈는 자기가 해야 한다며 남자친구가 청혼을 해왔죠. 당연히 두말 없이 오케이 했고요. 남자친구에겐 부모님과 남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부모님은 50대 후반이셨고 남동생은 늦둥이라 18살이었죠. 남자친구 가족들도 정말 따뜻하신 분들이었답니다. 반가워요. 민국이 저놈이 저렇게 숫기가 없으니 장가를 갈 수나 있을까 싶었는데 은하 양이 데려가 주네. 우리 민국이 말도 없고 답답하죠? 속은 깊은데 말주변이 없는 거니까 은하 양이 많이 이해해줘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남자친구 동생은 말없이 조용히 앉아 밥만 먹고 있었어요. 역시 형제라 닮긴 했구나 싶어 이번에도 제가 먼저 말을 걸었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도련님.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형수님.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빠가 구두방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자친구는 저를 집에 데려다 줄 때마다 꼭 가게에 들러 인사를 드렸거든요. 상견례와 결혼식도 물 흐르듯 순탄하게 진행됐어요. 남들은 결혼하면 시댁 식구들이 낯설다는데 저는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제 성격도 있었겠지만 시부모님이 너무나 잘해주셨거든요. 저는 늘 정장에 구두를 신고 일하다 보니 저녁이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곤 했는데 그걸 아신 시어머님이 절 데리고 마사지숍에 가셔서 전신 마사지를 받게 해주신 적도 있었어요. 평소 검소하셔서 그런 곳엔가 보신 적도 없으신 분이었는데 말이죠. 시아버님도 절 무척 예뻐해 주셨답니다. 제가 시댁 근처 백화점에서 일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한번 보고 싶으셨는지 직접 백화점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아버님, 언제 오셨어요? 오셨으면 저 부르시지 않고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내가 이런데 혼자 오니 좀 민망해서 여기서 제일 좋은 여자 화장품 하나 보여줄래? 시아버님은 제가 보여드린 립스틱 중에 제일 비싸고 예쁜 것 2개를 고르시더니 한 개를 세울며시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며느리 일하는 곳까지 왔는데 빈손으로 못 간다시면서요. 시댁에 밥 먹으러 가면 도련님도 항상 직접 상을 치우고 설거지까지 하는 듬직한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우리 가족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얼마 전부터 시어머님이 계속 소화가 안 되고 갑자기 살이 많이 빠지셔서 가족들이 걱정이 컸거든요. 결국 정밀 검사를 받으셨는데 위암 판정이 나오고 만 겁니다. 그래도 초기에 발견된 게 다행이라며 수술 후 체력 회복과 식이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죠. 누구보다 크게 충격을 받으신 건 시아버님이었어요. 2분은 저희 부모님만큼이나 금실이 좋은 인꼬 부부셨거든요.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다니셨고 남편은 살면서 2분이 다투시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 엄마 간병을 해야겠다. 나한테 시집와 고생만 하다 저렇게 된 건데 내가 당연히 곁에 있어야지. 시아버님은 고심 끝에 회사를 그만두고 공기 좋은 시골로 이사를 결정하셨어요. 문제는 그때 도련님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었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예민한 시기에 어머니 암 판정도 힘든데
전학까지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도련님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도련님 데리고 살게요. 민국 씨랑 제가 있는데 어떻게 혼자 살게 해요? 전 그렇게 못해요. 시부모님은 너무나 고마워하셨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도련님은 부담을 줄 수 없다며 끝까지 혼자 살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형수님, 전 괜찮아요. 몇 달만 고시원에서 먹고 자면 되는걸요. 네, 멀쩡한 형이랑 형수 놔두고 무슨 고시원이에요. 도련님, 저 기분 상하려고 해요. 그래도 형수님 회사 다니느라 힘드신데 저까지. 됐어요. 당장 짐 싸들고 집으로 들어오세요. 이제 형이랑 제가 도련님 보호자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도련님은 저희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안방은 저와 남편이, 작은 방은 도련님이, 나머지 방은 드레스룸 겸 창고로 썼죠. 어른 셋이 살자니 좋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지만 다들 일하고 공부하느라 저녁에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으니 부딪힐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도련님 성적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 과목이 죄다 1등급이었거든요. 세상에 도련님 공부를 이렇게 잘해요? 나중에 뭐 하고 싶어요? 전 로스쿨 가려고요. 변호사 되는 게 꿈이거든요. 와, 우리 집안에 변호사가 나오겠네요. 내가 뒷바라지 책임질 테니까 공부만 해요. 도련님이 이사 온 뒤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분명 옷은 바뀌는데 빨랫감이 전혀 안 나오는 겁니다. 이상해서 물어보니 저 힘들까봐 학교 끝나고 혼자 빨래방에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수능이 끝나고 대학 원서 상담도 제가 같이 따라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친척 누나냐고 물어보실 만큼 자연스럽게 챙겼습니다. 그날 도련님 성적표를 보며 괜히 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다행히 수능도 잘 보고 원하던 대학에 당당히 합격했죠. 저는 플래카드라도 걸고 싶었지만 도련님이 너무 쑥스러워해서 셋이 집에서 조촐하게 파티를 열었습니다. 도련님은 이게 다 형수님 덕분이에요 라고 했고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시어머님도 수술이 잘 되고 치료 효과도 좋아 요양만 잘하면 예후가 좋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도련님은 예상대로 대학 졸업 후 바로 로스쿨에 합격했고 3년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도 온 마음으로 뒷바라지에 집중했어요. 도련님, 이거 드시고 하세요. 출출하죠? 형수님, 저 배 안 고픈데요? 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안방까지 들리던데요. 얼른 먹고 공부해요. 한 번은 도련님이 몸살이 심하게 났는데 침대에서도 책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자니 내가 대신 공부하고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말이 절로 나왔고 그 말을 들은 도련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맺혔어요. 열심히 준비했지만 변호사 시험에서 한 번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도련님이 방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예전처럼 아침 저녁으로 보양식을 챙겨주니 도련님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시험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도련님, 여기 엿이에요. 얼른 먹어요. 형수님, 요즘에 이런 거 안 먹어요. 우리 땐 다 엿 먹고 붙었다니까요. 내가 합격하는 엿 골라 온 거니까 먹어요. 어젯밤에 도련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는 꿈까지 꿨다고요.
이번엔 분명 붙어요. 결국 도련님은 두 번째 도전에서 변호사 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은 도련님이 떨려서 못 보겠다고 해서 제가 대신 확인해 버렸고, 이름을 발견하는 순간 둘이 끌어안고 방방 뛰며 얼마나 울고 웃었는지 모릅니다. 시부모님도 저희 부모님도 모두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어요. 시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울먹이셨죠. 네가 고생이 많았다. 너한테 너무 고맙고 면목이 없다. 어머님도 참, 도련님이 무슨 남인가요? 공부는 도련님이 한 건데요. 뭘,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그렇게 합격 소식을 안고 저와 남편, 도련님 셋이 오랜만에 시부모님이 계신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도련님이 큰절을 올리자 두 분도 도련님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날 저녁 마당 평상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밤엔 별을 보며 오랜만에 온 가족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변호사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람이 되는 거야. 네 뒷바라지 해준 형이랑 형수 고생 잊으면 안 된다. 그럼요, 아버지. 저도 늘 형수님한테 감사해요. 이제 제가 잘해야죠. 아우, 저 눈물 나게. 왜 그러세요? 저 아무것도 한 거 없으니까 도련님만이라도 이제 편히 살아요. 시아버님과 도련님 앞에선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말할 수 없이 뿌듯했습니다. 도련님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가족들이 아무 다툼 없이 이렇게 잘 지낸다는 게 정말 행복했거든요. 도련님이 로펌에 취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도 임신을 했고요. 덕분에 살던 신혼집을 떠나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도련님은 자취하겠다고 했지만 저와 남편은 결혼 전까지 돈을 모으라며 말렸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 도련님, 그리고 태어난 아들까지 넷이서 복닥복닥 재미나게 지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백화점에 복직한 뒤 1년 후엔 명품 가방 매장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경력이 쌓여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지만 진상 손님들을 상대하는 건 여전히 힘들더라고요. 특히 명품 매장은 가격대가 높은 만큼 진상 유형도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야, 내 얼굴 안 보여. 이거 바르자마자 이렇게 됐다니까. 고객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먼저 상태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통하네.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너희나 써. 그러더니 직원 얼굴에 화장품을 냅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고도 화가 안 풀린다며 온갖 욕을 퍼붓더라고요. 더 기막힌 일도 있었어요. 명품 향수를 사가서 절반 넘게 쓰고는 마음에 안 든다며 교환해 달라는 겁니다. 사용한 적이 있어 안 된다고 하니 쓴 게 아니라 쏟은 거라고 우겨서 정말 애를 먹었죠. 요즘은 진상 손님 대응 매뉴얼과 보안팀 시스템이 따로 있어 직원을 보호하는 추세지만 그래도 그런 손님들을 만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퇴근하고 도련님에게 상담 아닌 상담을 한 적도 있었죠. 아니, 쓰던 화장품을 가져와서 환불해 달라고 신입 얼굴에 던지는 거 있죠. 그런 진상들은 제대로 쓴맛을 봐야죠. 형수님, 또 그런 사람 나타나면 우리 시동생 변호사야. 이렇게 말해버리세요. 그럴까요? 아우, 얘기라도 하니까 속이 좀 시원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도련님이 갑자기 매장으로 찾아왔어요. 키도 훤칠하고 잘생긴 도련님이 나타나자 직원들이 수군거렸답니다. 저 가방 하나 사려고요. 여기서 제일 예쁘고 좋은 걸로 추천해 주세요. 어머,
도련님 여자친구 생겼어요. 나한텐 아무 말도 없더니 누구예요? 여자친구는 아니고요.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에요. 곧 그 사람 생일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설마 싶었습니다. 바로 3일 뒤가 제 생일이었거든요. 제 표정을 본 도련님은 다 안다는 듯 웃으며 말을 이어갔죠. 형수님, 마음에 드는 걸로 직접 골라보세요. 아이고, 마음만 받을게요. 도련님 무슨 돈이 있다고 이 비싼 걸 사줘요. 저 이래 봬도 변호사예요. 안 고르시면 저 여기서 죽치고 안 나갑니다. 실랑이를 벌이자 직원들도 웃으며 얼른 고르라고 부추겼어요. 맨날 가방을 추천만 해왔지 직접 사보는 건 처음이라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작은 손지갑을 골랐는데 도련님이 다른 직원에게 따로 말해 그의 가장 유행하던 가방으로 계산을 해버린 거 있죠. 너무 비싸서 안 되겠어요. 이거 받으실 자격 충분하세요. 형수님 덕분에 제가 변호사도 됐는데요.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형수님 호강시켜 드릴게요. 가방을 제 손에 쥐어주고 씩씩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주변 직원들도 시동생 잘 뒀다며 부러워했고요. 그렇게 도련님이 다녀간 지 며칠 뒤였습니다. 기분 좋게 출근했는데 매장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더니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젊은 여자 하나가 가방을 고르면서 직원에게 욕을 해대고 있는 거였습니다. 야, 너 눈이 발에 달렸니? 내가 나한테 어울릴 거 보여 달랬지. 이런 싸구려 가방이나 들고 다닐 것 같아? 고객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최근에 들어온 신상 디자인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신상품 들이밀면 끝이야. 이 백화점 VIP 응대를 이따위로 해. 당장 담당자 나오라고 해. 저는 곧 그 손님에게 다가갔지만 좀처럼 화를 가라앉히질 않더라고요. 당신이 매니저야? 직원 교육을 이따위로 시켜? 말하기도 입 아프니까 이거 색깔별로 다 가져와. 그 여자는 그렇게 1시간이 넘도록 매장에서 직원들에게 갖가지 트집을 잡았습니다. 색이 마음에 안 든다. 크기가 이상하다. 지퍼가 마음에 안 든다. 심지어 손에 들었을 때 느낌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백화점 내에서 직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이 있으면 보안팀이 출동하게 돼 있었지만 그 손님은 교묘하게 말을 바꿔가며 욕을 해댔고 저와 직원들은 그 욕을 고스란히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그나마 이게 제일 낫네. 바빠 죽겠는데 뭐 하자는 거야. 고객님, 그럼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뭐야, 포장이 또 왜 이따위야. 리본 길이가 이상하잖아. 돈을 받으면 값을 해야지. 서비스 정신도 없어. 결국 그 손님은 핸드백 하나를 골라 매장을 떠났어요. 손님이 나가자마자 다들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일하면서 별의별 손님들을 만났지만 그날 손님은 정말 손에 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최 팀장, 고생 많았어. 저 손님 장난 아니지? 와, 저렇게 애먹이는 손님 오랜만이에요. 선배도 아는 손님이에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와서 매장을 저렇게 들쑤시고 가. 예전엔 바닥 얼룩 있다고 난리쳐서 미화팀 부장님이랑 청소 여사님들까지 다 불러 세웠어. 자기 엄마 뻘 되는 여사님들 무릎까지 꿇렸다니까. 앞으로 조심해.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이미 여러 번 폭언을 일삼다 매니저를 호출한 이른바 내부 주의 고객이었어요. 저는 혹시 몰라 직원들에게도 단단히 주의를 줬습니다. 다음 날부터 백화점 세일이 시작되면서 정신없이 바쁜 날들이 이어졌어요.
오픈 전부터 줄이 늘어서 눈코 뜰 새 없이 이 주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던 어느 주말 아침 도련님이 갑자기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여자친구가 있는지도 몰랐던 터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생각해보니 어느덧 도련님은 30살, 저와 남편은 38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독립해야죠. 언제까지 형수님한테 도움 받을 수 없잖아요. 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우리 도련님이랑 같이 살려고 했는데 도련님, 여자친구는 3살 어리고 첼리스트라고 했어요. 도련님이 변호사니 상대 집안도 좋겠거니 싶어 안심이 됐죠. 사귄 지 1년이 됐다는 말에 우리 몰래 언제 연애를 했냐며 사진을 보여달라고 졸랐습니다. 도련님, 핸드폰엔 둘이 찍은 사진과 영상이 가득 차 있었어요. 도련님 여자친구는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솔직히 성형을 좀 한 것 같았지만 연예인 저리 가라 할 만큼 예뻤어요. 코에 예쁜 점이 있어 언뜻 보면 영화 배우와도 닮았더라고요. 이번 주에 처가다에게 먼저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엄마 아버지 뵈러 갈 거예요. 상견례는 그 이후에 할 것 같고요. 까까머리였던 도련님이 어느새 결혼을 한다니 콧잔등이 시큰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볼수록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떠나질 않는 겁니다. 나이도 10살쯤 차이가 나고 첼리스트인 여자가 제 주변에 있을 리도 없었는데 그 얼굴이 자꾸 걸렸어요. 그저 예쁜 얼굴이라 익숙한가 싶으면서도 속에서 묘하게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도련님이 예비 처가댁에 인사를 다녀온 후 양가 모두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며 한 달 뒤 일요일 오후에 상견례를 한다고 알려줬어요. 예비 장인어른이 해외 출장 일정이 있어 서두른 거였죠. 저는 도련님 정장도 다려놓고 처가댁에 드릴 한우와 과일 박스도 골라줬습니다. 안 그래도 진이도 형수님 빨리 만나고 싶다고 난리예요. 형수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견례 당일이 됐는데 이상하게 그날 아침부터 몸이 찌뿌둥하고 기분이 묘했어요. 출근길엔 타고 있던 버스에 접촉사고까지 나 지각할 뻔했고 날씨가 좋다던 예보와 달리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뭔가 터질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드는 거 있죠.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매장 문을 열자마자 한 여자가 발을 쿵쿵 구르며 들어오는데 분위기부터 심상치가 않았어요. 저기요, 이거 환불해줘요. 그러면서 쇼핑백을 테이블 위에 냅다 내던졌습니다. 구매 내역을 확인하니 2달 전에 핸드백을 구입한 손님이었어요. 네, 바로 1시간 동안 매장을 뒤집어 놨던 그 손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상상도 못할 일들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했어요. 보통 환불은 구매 후 일주일에서 한 달 이내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한해 가능하고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구매 시 이 규정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손님은 가방을 산 지 2달 가까이 지났고 손잡이엔 작은 얼룩까지 묻어 있었어요. 가방이랑 카드 갖고 왔잖아. 딱 1번 들기만 했다니까. 너네 환불 안 해주려고 트집 잡는 거지. 저는 다른 사무실에서 회의 중이었는데 소식을 듣자마자 매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매장 밖까지 그 손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어요. 고객님, 이 매장 담당 최은아 매니저입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손님의 얼굴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얀 얼굴에 긴 생머리, 콧등에 예쁜 점, 어디선가 본 것 같아 계속 마음에 걸리던 바로 그 얼굴이 제 눈앞에 있었거든요. 야, 네가 매니저야? 뭐 하다 이제 와? 월급 받으면서 왜 말끝마다 사람 성질 나게 해? 내가 누군지 진짜 몰라? 제가 놀란 것도 아랑곳 없이 그 손님은 핸드백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악을 써댔어요. 목에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날 만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도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지금은 일부터 수습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그 여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책임자 불러. 너랑 얘기 안 해. 네가 뭔데 가방 하나 때문에 나를 이따위로 대접해? 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 고객님, 안내는 충분히 해드렸습니다. 과도한 언행이 계속될 경우 매장 규정에 따라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별의별 욕을 다 들어왔지만 부모님 이야기까지 끌어들이는 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에 그 여자는 오히려 더 폭주했어요. 주변 손님들까지 모여들어 웅성거렸죠. 하기사 너네 부모가 그따위니까 네가 여기서 이런 일 하는 거지. 굽신거리라면 굽신거리고 함부로 대하면 당해주는 게 너네 할 일이야. 주제 좀 알아. 저는 이를 악물고 보안팀을 호출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의 눈이 돌더니 곧장 제게 달려들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제 얼굴에 정통으로 내던지고 바로 제 머리채를 움켜쥐는 겁니다. 직원들과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막았지만 그 여자는 발길질까지 해가며 온갖 욕을 퍼부어댔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직원에게 선 넘는 폭언이나 폭행이 있을 경우 보안팀이 출동하고 실제 폭행 시엔 신고도 가능하거든요.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그 여자는 자기가 뭘 잘못했냐며 끝까지 난동을 부렸어요. 저는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얼굴엔 찰과상을 입었고 머리를 얼마나 잡아당겼는지 두피가 얼얼하게 아팠어요. 몸보다 마음이 훨씬 더 아리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보안팀에 가 CCTV를 확인했어요. 회사에서도 제 상처를 보고 고소를 권했고 그간 다른 직원들도 그 여자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을 당해왔다는 사실도 확인됐죠. 그때 옆 매장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장 단골 손님이 그 소동을 전부 촬영했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보내줬다는 거예요. 멀리서 찍힌 영상이었지만 그 여자가 내뱉은 막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CCTV 영상과 진단서를 바탕으로 그 여자를 경찰에 고소했어요. 고소장을 제출한 이틀 뒤가 바로 도련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얼굴의 든멍이 어찌나 크던지 화장으로도 가려지질 않더라고요. 고민 끝에 저는 화장을 지우고 상처를 그대로 드러낸 채 상견례 장소로 향했어요. 그 여자의 민낯도 함께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 여자와 마주했습니다. 이틀 전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천사 같은 웃음을 띠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친동생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저도 언니라고 생각할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하며 바로 마스크를 벗었어요. 제 얼굴을 확인한 그 순간 그 여자는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설마 그 백화점 그 매니저. 네, 제가 바로 임민국 씨 형수 되는 사람이에요.
고3 때부터 뒷바라지에서 지금도 같이 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도 도련님한텐 누나이자 엄마 같은 존재죠. 유진 씨, 저 아시죠? 예비 동서라며 인사를 건네던 그 여자는 며칠 전 제 머리채를 잡고 발길질을 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 표정을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정말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여보, 도련님, 저 이 결혼 반대예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냐? 아버님,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폭행죄로 고소당한 피의자고요. 저는 이 여자한테 폭행당한 피해자입니다. 제 말에 시부모님과 가족들은 경악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 여자 부모님은 무슨 헛소리냐며 목소리를 높였고요. 저는 곧 제 핸드폰에 저장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보안팀에서 받은 CCTV와 손님이 촬영해 준 영상을 전부 틀었죠. 그 안엔 그 여자가 제게 퍼부은 폭언과 핸드백을 던지고 제 머리채를 잡아채는 장면이 생생히 담겨 있었어요. 다들 숨을 죽인 그 침묵 속에 그 여자의 막말만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오빠, 그거 나 아니야. 너 맞잖아. 네가 우리 형수님한테 이랬다고. 영상을 모두 보신 시어머님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 여자는 그날 술을 마셔서 취한 거라고, 딱 한 번만 그런 거라고 매달렸죠. 죄 지은 사람들 말이 다 똑같다더니 정말 그러네요. 그동안 직원들한테 계속 막말해서 참다 못해 백화점에서도 고소한 거예요. 시아버님은 더 볼 것도 없다며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와 그 여자 부모님이 시아버님께 매달렸지만 시아버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한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애들 엄마 아플 때 시동생 데리고 살고 대학도 보내고 변호사까지 만들었어요. 우린 이 아이를 며느리로 생각한 적 없습니다. 우리 딸, 아니 우리 가족의 은인이에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사실 고소할 때 가족들에게 먼저 말할까 고민도 했어요. 하지만 매장 직원들조차 그 여자가 제 예비 동서라는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상견례 자리에서 직접 밝혀야 일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것 같았고, 그래서 보안팀에 부탁해 영상을 따로 받아뒀던 겁니다. 도련님은 그 길로 예식장을 취소하고 파혼을 했어요. 소식을 들은 그 여자는 다음 날 제가 일하는 매장으로 찾아오더니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소문난 진상 손님이 제 앞에서 비는 모습에 직원들도 눈이 휘둥그레졌죠. 형님, 죄송해요.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치료비랑 피해 보상 다 할게요, 형님. 누가 그쪽 형님이에요. 영업방해죄까지 추가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막말할 땐 미안한 줄 몰랐어요. 빨리 나가요. 그 여자는 결국 도련님에게까지 찾아가 빌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도련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봐줘, 내가 분명히 말했어. 너랑 형수님 중에 택하라면 난 무조건 우리 형수님이야. 늦었어. 난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 안 해. 그렇게 파혼을 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도련님은 아직도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얼마 전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도련님이 통장 하나를 불쑥 내밀더라고요. 집 구할 때 보태라면서요.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요. 괜찮아요. 도련님이 갖고 있어요.
그동안 형수님이 해주신 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 돈 잘 번다니까요. 금액을 떠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싶어 어찌나 대견하고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도련님이 모은 돈과 저희 부부가 모은 돈을 합쳐 이사도 잘 마쳤고 양가 부모님 모시고 신나게 집들이도 했어요. 저는 아직도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 진상 손님들도 있지만 수고한다, 고맙다, 꼭꼭 인사해 주시는 손님들 덕에 일할 맛이 나요. 남편은 말주변은 여전히 없지만 승진도 하고 집에서 아들과 잘 놀아주니 저한테는 영락없는 100점짜리 남편입니다. 도련님은 요즘 일이 많은지 주말에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어요. 파혼 후엔 결혼 안 한다고 해서 걱정이지만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 알아서 잘하겠거니 믿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여전히 시골에 계시는데 시어머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셔서 요즘은 텃밭 가꾸는 재미로 사신다고 하네요. 저희 아빠는 아직도 구두방을 하고 계십니다. 일을 줄이려고 하셨는데 단골 손님들이 워낙 많아 가게를 못 닫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엄마는 식당을 그만두시고 얼마 전 언니가 낳은 조카를 돌봐주고 계세요. 가끔 일하다 그 여자가 제게 쏟아냈던 말들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자기 본심을 감추고 천사인 척, 순진한 척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오만함 때문에 결국 자기 발등을 찍더군요. 검은 구두약을 잔뜩 묻히신 채 절 찾아오시던 아빠, 명품백을 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그 여자. 그 두 모습 사이에서 저는 사람의 높고 낮음은 돈이 아니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도련님과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하필 그 여자였다는 것. 그 여자가 하필 제가 일하는 매장에 나타났다는 것.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정말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봅니다. 내가 한 말과 행동은 반드시 어디선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날이 어느새 한여름처럼 더워지고 있네요. 더위가 기승을 부릴수록 서로에게 작은 미소 하나, 이해 한 번씩 건네는 건 어떨까요? 타인을 배려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그런 사소한 것들에서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모두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